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실 분은 북한 보건의료 체계를 연구하시는 박사님이십니다. 최근 북조선 보건의료 체계 구축사를 쓰셨고요. 2002년부터 무려 50회 이상 북측에 방문하신 남북교류 전문가 엄주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엄주연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코로나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북은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 국경을 봉쇄를 했다고 들었고, 저희도 뉴스로 이런 단편적인 북의 코로나 소식들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북은 지금 코로나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국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고를 할 때 북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환자가 전혀 없다라고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 WHO에서도 이제 그 북쪽의 보고를 감안해가지고 북쪽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이 코로나19를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에는 조금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네. 코로나 감염자 수가 0명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남해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 믿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조금 뭐 간단한 에피소드나 사례 같은 네네.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2019년에 원료의약품을 이제 구매를 해서 북쪽에다가 보내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 물자가 못 들어간 게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거의 2년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전히 북쪽이 국경을 아예 막고 있는 상황인 거죠. 철저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라는 걸 좀 하나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북쪽 내부에서 2020년 4월에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을 했어요. 이전에 전염병 예방법은 이제 제5장 45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이제 도래하면서 제6장 53개 조문으로 확대하면서 보다 더 강력한 이제 사항들을 집어넣은 거고, 이뿐만 아니라 8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5호로 비상방역법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법도 개정하고 새로운 법을 이제 만들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위생 방역 체계를 좀 더 강력한 체계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지금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사활적으로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질병청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지고 코로나19 대응을 했잖아요. 북쪽도 당연히 자신들만의 비상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게 당연하겠죠. 북쪽도 나름 2,5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하나의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북쪽의 비상방역 체계를 좀 살펴보면 그 방역 체계 내에는 비상방역 지휘 체계도 있고, 그 다음에 비상방역 사업 체계도 있고, 그 다음에 비상방역 기간 동안의 행동 질서, 그 다음에 이 행동 질서를 위반했을 때 법적 통제,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질병청과 같이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가 이제 사업들을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 1월 30일에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는 긴급조치로 코로나19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위상방역 체계를 국가 비상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선포했어요. 그러고 이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실행조직으로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구성을 했거든요.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는 종합분과, 정치분과, 봉쇄 및 검역분과, 위생선전분과, 대외분과, 약무분과, 치료분과, 검열분과 등 8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건성, 농업성, 상업성 등 관련되어 있는 해당 부서들이 다 총괄로 해서 이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체계가 짜여져 있어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앙비상방역지휘부가 행정단위 구역별로 딱 구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조직 및 기관에서도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이원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단위 구역으로 보면은 도, 시, 군 구역에 다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황해북도라고 하면 황해북도 비상방역지휘부가 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양시 비상방역지휘부가 꾸려져 있는 거고,
그다음 이와는 또 별도로 각 조직 기관에도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철도성이라고 하면 철도성 비상방역 지휘부가 꾸려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김만유 병원이다라고 하면 김만유 병원 비상방역 지휘부 이렇게 꾸려져서 거기에서도 자기네들의 이제 지휘부가 꾸려져 가지고 뭐 부원장이든 뭐 기술 부원장이든 그다음에 위생 의사든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이 이제 지도부를 형성해서 위생 방역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름의 체제를 구축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현장에서는 네네. 이런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대비하면은 바로 볼 수가 있는데 방역이라고 하면 국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배로 들어오거나 비행기로 들어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검역 검사 이런 거를 하잖아요. 북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두 차원. 그러니까 해로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기 하늘로 들어오는 거 막는다면 북에서는 배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하늘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국경 육로로 들어오는 것까지 다 막는 거거든요. 그런 체계를 지금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분무소독이랑 훈증소독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를 하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하면 수입한 물자나 그거를 갖고 들어오는 운반 수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독을 해요. 그 이산화염소 그 희석한 소독약을 가지고 분무 소독을 하거나 그다음에 훈증 소독을 하거나 이 두 가지를 하는데 1차로 그렇게 모든 거에 소독을 하고 나서 2차로 하는 게 자연 방치를 해요. 자연 방치를 열흘 동안 2020년에는 열흘 동안 했어요. 그래서 짐이 오는 그 기차 안에서도 하고 선박 안에서도 하고 짐을 밖으로 꺼내지 않고 그 안에서 열흘간 자연 방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차는 어떻게 하냐면 열흘 이후에 포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자들이. 그러면 포장 하나하나를 뜯어서 3일 동안 분무 소독을 하는 거예요. 이산화염소로. 그러고 나서 4차에 와서야 검사 검역관이 물자를 확인하고 나서 이 물건이 출하가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소독을 하는 거죠. 2021년에는 30일을 하고 델타 변이, 코로나 델타 변이 나오고 나서는 40일까지로 확대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소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독 방법이 이렇게 된 근거가 있는데 초기에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열에 불안정하다라는 정보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알코올과 염소계 소독약 및 자외선 등의 저항성이 낮다라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산화염소 소독을 한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쨌든 염소계 소독약이기 때문에 환경도 그렇고 인체에도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염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2021년에 약간의 소독 방법이 좀 달라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검역 방법, 그 다음에 검사 방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북쪽은 우리와 달리 보건의료인이라고 하면 위생방역 인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의사들도 따로 있어요. 북쪽은. 옛날부터 이제 사실 해방 이후에부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건병 검진을 수행하는 이제 어쨌든 국가 다니는 보건성 산하에 있는 국가위생검열원에서 하거든요. 의사들이 북쪽은 그러니까 의사 담당 구역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맡은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사람을 맡아서 보통은 한 사람이 250가구를 맡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250가구 이제 미만 단위를 맡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소독 검역 방법은 그렇고 건병 방법은 또 이렇게 되고 북쪽이 가장 많이 다른 사업과 보다도 더 강력하게 했었던 게 위생 선전 사업이에요. 이거는 사회주의 보건의료의 이제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 중에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중 참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 선전도 인민들이 스스로 하는 게 되게 강하고, 그다음에 그 이 위생 선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 조직이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북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후보 당원 빼고 당원만 한 450만 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쫙 밑으로 퍼지면서 위생선전을 하고 처음에는 이 당원들을 중심으로 위생 방역과 관련한 교육을 하고 이 사람들이 각 지역 자기 이제 포치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또 방역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당원들, 당조직뿐만 아니라 이제 근로단체들, 예를 들면은 청년동맹, 직업동맹, 그다음에 농업근로자동맹, 여맹 등 이렇게 4군데의 이제 조직원들이 위생선전을 또 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위생선전을 2년 내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말 이제 방역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면은 북은 왜 이렇게 방역에 사활을 걸고 철저하게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우리식, 그러니까 북한식의 코로나19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자료를 이제 뭐 WHO 자료도 그렇고 국제적인 자료들을 막 수집을 하면서 어떻게 잘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북은 집단주의 체제이면서 모여서 함께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봄, 가을에는 모든 인민들이 그 농촌에 동원 가가지고 농사를 같이 지어야 되는 그런 체제인 거고, 특히나 사회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성립을 했단 말이에요. 2021년 이제 당대회 올해 했는데, 그 전에도 계속해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코로나19는 분명히 막아야 되는 전염성 질환인 거고요. 분명히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쪽의 보건의료 체계가 스스로 약간 좀 질적으로 떨어지고 미흡하고 있다는 거를 당국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겠지만 코로나19 환자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그런 거를 북쪽이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죠. 그리고 북쪽의 보건의료 체계라는 게 그러니까 방역이 먼저인 거거든요. 병이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한 번 뚫리면 해결이 어렵다는 상황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이 해결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코로나 변이가 지금 생기고, 우리도 지금 뭐 부스터샷까지 얘기가 되는데 독감처럼 매해마다 맞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외부의 백신을 의존하는 그 상태는 별로 바람직한 상태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코로나19의 대응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험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북쪽은 철저하게 막으면서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감염병이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쪽은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의 세균 무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가타부타 말들이 많긴 하지만 북쪽은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탄저균이 주한 미군을 통해서 들어온 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부산에 그 세균 무기 실험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하나의 그 무기처럼 사용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권의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어쨌든 협상을 해서 잘 돼야 되지만, 어쨌든 2018년, 2019년 거치면서 실패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2019년 12월에 정면 돌파전 선언하면서 우리 식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를 맞으면서 그런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조그만 시간 벌기,
코로나19가 이런 측면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차원에서 위생 방역을 위한 대대적인 선전과 이를 합리화하는 정치 선전을 통해서 코로나19도 방역하고 자신의 체제를 좀 더 강력한 체제로 지금 만드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북도 백신에 그래도 관심은 있을 것 같은데 네.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북쪽도 관심 엄청 많겠죠.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엄청 많을 거고, 그래서 북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해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코백스를 통해서 백신을 좀 받으려고 생각을 했고, 아시겠지만 진짜 남쪽처럼 잘 사는 국가 아니면 백신을 전체 주민들한테 다 맞추고 이러는 나라 몇 안 돼요. 특히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백신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맞출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나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기구, 이제 코백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이제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백신을 사서 좀 싼 가격에 구매해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체계인데, 북쪽은 처음에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시노백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도 별 대답을 안 했고, 중국의 시노백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받지 않을 테니까 딴 나라 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백신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고 북쪽은 백신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콜드체인, 그러니까 막 그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막 영하 70도까지도 나름의 보관 체계가 되어 있어야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도 콜드체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의약품 관리소, 이제 백신 예방약을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중앙의약품관리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리다니 병원까지 해가지고 냉동 체계를 만들고, 그 냉동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전기 시설들을 좀 안정화하는 이중 전환 장치라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 정도로 되게 백신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델타 변이 이후에는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진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규모를 크게 해서 백신을 받지 않으면 집단 면역이 돼야 되니까 뭐 수십만 명 이렇게 해서는 집단 면역이 되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에서 북쪽의 백신 지원이나 이런 거,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까지 포함해서 대화에 나오면은 백신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향후에 계속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아마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 같아서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녘 코로나 방역 현황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쉽게 접하기 힘든데 오늘 나와주셔서 같이 말씀해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은 북의 의료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